어머님, 김장부터 하고 가세요. 병원 예약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며느리 경희는 아침 6시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고서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현관에 놓아둔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그 봉투 말이죠. 베란다에는 어제 사다 놓은 배추 20포기가 비닐에 쌓인 채 쌓여 있었어요. 45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애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였죠. 경희는 환하게 웃으며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11월 중순, 부산도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어요. 배추를 씻고 절이고 다듬는 작업.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식당을 운영할 때도 손님들 밥상을 차릴 때도 늘 김치를 담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요즘 들어 심해진 증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뭔가를 집으려고 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을 잡았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고 나왔어요. 겁이 났습니다. 양념을 한 입 한 입 바르는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었죠. 벽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희가 베란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김장을 마친 건 오후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나 있었죠. 저는 씻고 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면 대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희는 제가 나가는 걸 보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저녁 준비 때문에 장을 봐와야 하니 애들을 봐달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택시비 아깝다며 버스 타고 가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큰아들 민순의 집으로 들어온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죠. 저도 혼자 살기 두려웠고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낀 건 제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식모에 가깝다는 것이었어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손자, 손녀 돌보기. 모든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춥기만 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20대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반세기를 보낸 도시였습니다. 병원 가는 길, 버스는 광안리를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식당을 열었던 곳이 저기 어딘가에 있었죠. 순덕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달고 20년을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해운대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 대신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준비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꾹 눌러 도장을 찍었어요. 25군데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코를 만지게 하고 걷는 모습을 보고 균형 감각을 테스트했어요. MRI도 찍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간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그 병명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을 때는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꼭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72해를 살아온 노파의 그림자. 파킨슨병 환자가 된 노파의 그림자.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경희와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애들 배고파 난리 났다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경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나눈 첫 마디는 달랐어요. 파킨슨병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냐고 물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한 집에 살면서 매일 밥을 차려주고 손자들을 돌봐준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 첫 마디가 돈 걱정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민수와 경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치료비 얘기, 요양병원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동생 민호 얘기도 나왔어요. 법정 상속분이 있다고요. 하지만 경희는 민호가 사업 망하고 연락 두절된 지 오래라며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사본이었죠.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제 이름 도장, 서명, 그리고 수익자 명단. 거기에는 큰아들 민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아들 민호와 조카 지원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2에 병원 가는 날 며느리는 김장부터 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을 하나 찍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에.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경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또 벌써 일어났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안 온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국그릇을 나르다 떨어뜨릴 뻔했죠. 경희가 조심하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릇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식사 시간이 되자 민수가 건물명의 이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제 연세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경희도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만 몇 억 나온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카 지원이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조카 지원이는 25살 간호사입니다. 시동생이 일찍 돌아가시고 시동생 부인마저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지원이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가 됐어요. 임종 전날 시동생 부인이 제 손을 꼭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를 좀 챙겨달라는 부탁이었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죠. 거실에는 경희가 앉아 있었는데 또 왔다는 듯이 차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는 제 손을 자세히 살펴보며 파킨슨병 증상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낼 거냐고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원이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 기숙사에 투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같이 살 수 있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를 챙겨드리라고 부탁했다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경희가 커피를 타왔다며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짐가방을 발견하고는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지원이가 고모가 자기 집으로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이는 차분하게 고모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제대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경희의 물음에 지원이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지원이는 경희에게 고모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건물명에 이전하라고 압박한 것도 다 안다고요. 경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둘 다 그만하라고요. 지원이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경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경희는 지원이가 이간질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경희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만 저는 어젯밤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건물명에 이전하고 요양원 보낸다던 얘기 말입니다. 경희는 그건 저를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하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이제 여기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5년간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신발, 화장품, 그리고 남편 사진. 지원이가 서랍에서 유언 대용 신탁 서류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맞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을 돌아봤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행복한 추억은 많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지원이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의 집은 해운대 근처 병원 기숙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투룸 아파트로 작지만 깔끔했어요. 제 방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참 좋은 곳이더군요. 그날 밤 지원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식사.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고모부를 찾으려 한다고요. 민호 얘기에 제 손이 멈췄어요. 5년째 연락이 안 되는 둘째 아들입니다. 지원이는 작은 고모부가 정말 사업 실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형과 달랐어요. 조용하고 성실했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취직해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5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가 찾아와서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죠. 저는 돈을 내주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싸웠어요. 그때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 이름으로 작년에 5천만 원 대출이 나갔다고 은행에서 확인했다고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민호가 돈을 날린 거 다 안다고 했죠. 민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저는 민호가 정말 돈을 날렸다고 믿었습니다. 경희가 은행 확인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통화 연결음도 없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사는 생활은 편안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식사를 거르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기검진도 받았고 약을 꾸준히 먹으니 손 떨림이 조금 나아졌죠.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퇴근하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작은 고모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다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한다고 했어요. 민호네 밥상이라는 식당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나왔어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지원이가 내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휴가까지 냈다고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제 가슴은 내내 두근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갔어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연남동으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작은 골목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민호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던 민호가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원이가 손님들이 있으니 일단 영업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호가 가져다 준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음식 맛있었어요. 남편이 만들던 그 맛이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민호가 문을 닫고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경희가 민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명의를 도용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몰랐다고 했어요.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가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잃어버렸고 그걸 메우려고 민호 명의를 쓴 거라고 했어요. 지원이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저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형님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경희를 고소하면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빚은 자기가 천천히 갚기로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식당을 열었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냐고 물었어요. 민호는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희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을 거 알았다고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바보 같은 아들.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인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밤 민호의 원룸에서 밤을 샜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혼자 식당을 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는지. 민호는 엄마가 운영하셨던 순덕이네 밥상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엄마 허락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민호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살고 싶다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려오라고 엄마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에 탔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어요. 서울 식당은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풀렸다고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민호도 부산에서 식당을 열 계획이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탁 서류 최종 확인하러 오라고요. 저는 지원이와 민호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책상 위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최종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신탁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상가 건물. 생전에는 임대료가 제게 오고 사후에는 민호와 지원이에게 각각 50%씩, 민수는 법정 상속분인 예금과 보험금만 받도록 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엄마 결정이라고요. 지원이도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위탁자 최종 확인란. 저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또렷한 붉은 도장이 찍혔어요. 변호사가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증까지 마치면 완료된다고요. 공증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의사가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증인이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민호가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회를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는 신선한 회였습니다. 지원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고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요. 민호도 엄마의 용기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회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곳에 왔던 게 50년 전이었습니다. 20대 새댁이었던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었죠. 민호가 형한테는 언제 말할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곧 말해야겠다고 대답했어요.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계시냐고, 왜 갑자기 나갔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만나자고, 해운대 카페에서 보자고요. 다음 날 정오,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였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앉으라고 말하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라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앉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큰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지만 효자는 아니었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파킨슨병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첫마디가 치료비 얘기였다고요. 그리고 경희와 나눈 대화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참겠다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고요. 예금이랑 보험금은 준다고 했어요. 법정 상속분만큼은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충분하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산이 아까우냐고, 엄마는 아깝지 않냐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할 거라고 말했죠. 민수가 나가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신탁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보라고, 엄마는 정당하게 한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정말로 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요. 저희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무효 사유를 물었어요. 고령의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인지 능력과 무관하다고요. 게다가 공증까지 마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경희한테 민호 명의로 대출받은 거 물어보라고요.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희가 5년 전에 민호 명의를 도용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민호가 서울로 떠난 거라고요. 민수한테 직접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보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순덕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민호가 만든 제육볶음은 남편이 만들던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경이랑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민수는 경이가 정말로 민호 명의를 도용한 게 맞다고 은행 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바보였다고 다 몰랐다고 했어요. 다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증명해야 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경희가 집을 나갔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정말 몰랐냐고 아니면 모른 척 했냐고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했어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했다고요. 경희가 집안일을 다 처리하니까 제가 해주시니까 편했다고요. 적어도 솔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냐고요. 나를 엄마로 안 본 거라고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가 5년 만에 마주봤어요. 민수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민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신뢰는 없다고요.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얼마나 걸려도 괜찮다고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세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며칠 후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신탁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시어머니로 본 적이 없다고요. 경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민호 명에 도용한 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재산의 30%만 받기로 합의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경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용서 못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경희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식당에서 가족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 지원이, 민호, 그리고 저. 네 식구가 함께였어요. 건배를 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부산에도 첫눈이 내렸죠. 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바다 위로 떨어졌어요. 지원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병원 정기검진 날이라고 했어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넉 달째였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요. 가족들 케어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가 간호사라고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 민호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어요. 단골 손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호가 주방에서 나와 상을 차려왔습니다. 갈비찜과 된장찌개. 새벽에 준비했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반차를 냈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얘기하고 싶어서라고요. 민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심리 상담이라고요.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민수는 상담 선생님이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희가 못되게 굴어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민호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야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식당은 잘 되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었고요. 민수는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식사 후 민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생활비라고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드리고 싶다고요. 아들 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가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창밖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지원이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어요. 고모는 행복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고요. 며칠 후 민호의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개업 3달 기념이었어요.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민호가 인사를 했어요. 이 식당을 열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라고요.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요.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다고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게 아들한테도 좋은 거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잘 크고 지원이도 착하다고요. 제가 잘 해낸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손자들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꿈에서 깨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살 노파가 웃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순덕, 잘했다고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부산의 아침이었습니다. 72에 병원 가는 날, 며느리는 김장부터 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을 하나 찍었어요. 그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것입니다.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또 하나의 날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저는 72에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세요. 재산보다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진짜 효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재산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말로만 효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에게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대용 신탁 같은 법적 장치를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재산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